이번 시간은 강의 판매자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판매자의 유형은 크게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 강사 입장이고요. 물론 사업자가 안 되면 그냥 프리랜서예요. 물론 회사에 다니면서 강의도 할 수가 있어요. 책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직도 가능은 해요. 다만 회사에서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그 회사마다 다르겠죠. 또 하나는 1인도 법인 사업자가 될 수가 있어요. 형식상으로는. 그래서 혼자지만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법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법인 사업자가 되느냐? 매출이 많을 경우 감세를 하려면 일정한 금액이 됐을 때는 법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법인 사업자가 되는 것이 감세, 절세에는 도움돼요. 그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업체들, 그러니까 지식 콘텐츠 사업에 있어서 이제 강의를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 보면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될 수 있고, 그 중에 중심이 되는 거는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의를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를 판매하는 방식은 1차적으로는 B2B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제 강의 그러니까 지식 콘텐츠를 교육사업자한테 같이 제휴를 해서 판매하는 경우죠. 이 경우는 이제 그 상호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 배분이 문제가 사실은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면은 100% 먹지만 나 혼자의 마케팅력이 떨어질 경우는 사업소주가 용이한 교육사업체하고 결합해서 하는 경우가 좋습니다. 이 경우가 이제 B2B 관점이 되고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판매가 가능해. 이건 B2C죠. 고객을 직접 다이렉트 보는 거죠. B2C에 대한 이 판매력, 이 경쟁력이 높아지면 소문이 나요. 그러면 교육사업체가 또 붙어요. 같이 하자고. 그래서 나 혼자서 직접적인 상품과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경쟁력 높이면 B2C가 많을 거다. 그게 장차 B2B로 갈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강사 자신과 교육사업자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사업체는 말 그대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지식 콘텐츠,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규모가 큰 데는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소업체 규모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가 되면 대규모의 교육사업체와 거래할 수도 있고 규모가 작은 그런 교육사업체하고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2가지 다 가능해요. 물론 큰 업체라면, 큰 교육사업체라면 당연히 판매 조건이 강사의 목이 좀 줄겠죠. 작은 데는 강사의 목이 지금 대규모보다는 약간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자기라 그죠. 중소업체는 자기가 좀 아쉬운 거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주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사업체에서 하는 홍보, 마케팅 능력을 업고 가는 것이 좋아요. 그러려면 그들의 강사 플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블로그만 제대로 관리를 했다면 나의 지식 상품과 서비스가 유니크하고 그걸 지지하는 팬이 많다고 입증되면 연락 와요. 가만히 있어도 연락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블로그 관리를 잘 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물론 그 교육사업체 입장에 보면은 저는 강사풀 중에 n분의 1이에요. 그래서 한 해에 활성화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활성화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고객사가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새로운 강사를 좀 바꿔주세요. 그럼 바뀌는 거예요. 고객사가 이 강사 써주세요. 그럼 내가 독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교육사업체보다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풀에 들어가 있지만 강의 기회가 적을 수도 있고 오히려 늘 수도 있다. 그 점 좀 여러분 감안하시고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교육사업체도 살아남으려면 고객사가 원하는 강사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가 참신한 것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 지속적으로 동일한 고객과 거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컨텐츠 자체가 동일하다, 꾸준하다 그러면 그만큼
동일한 고객사에게 강의할 기회는 한정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사업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교육사업체를 평가하는 게 교육 참가자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거든요.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예요. 교육의 상품과 상품의 질과 양을 품질도 유지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족도라는 요소 측면에서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 쉽진 않죠. 그래서 내가 실제 경험했던 분야를 업으로 삼아서 그거를 지식 콘텐츠로 만들어서 상품과 서비스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 강의를 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교육 대상자 입장에서는 듣고 싶고 도움되는 정말 알찬 그런 교육이 될 거고요. 콘텐츠가 될 거고요. 따라서 만족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지식, 기술, 노하우 이 부분이 결국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강사료 상품과 서비스 가격 책정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강사료 책정 방법을 좀 더 강조해 드린다면 강사라면은요 일단 돈을 받으려면 강의 일정을 맞추셔야 돼요. 가급적. 그래서 강사료 개념 이런 겁니다. 얼마가 되든 그 강사료 기준이 이거예요. 특정한 요일은 특정한 고객사에게만 쓸게요. 그랬을 때 그 금액은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료 개념은 뭐냐면 그보다 어떤 큰 금액이 주어지더라도 나는 이날은 당신하고 하겠습니다라고 약정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특강이 그런 측면에서는 더 강한 거죠. 1시간이지만 나는 반나절 하루를 여기다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루든 이틀짜리 패키지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 날에 어떤 금액이 와도 당신하고 하겠어. 대신 나는 금액이 이만큼 받아야 되겠어. 라는 게 강사료예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꾸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강사료가 해마다 꾸준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거의 저 같은 경우도 뭐 꾸준합니다. 그냥 이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왜? 이 가격이 할 수 있는 강사풀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료 책정 방법을 요령을 지금 알려드린다면 어느 교육사업자나 고객사 얘기해도 합리적인 소리를 들으려면 강사료는 강의 총 시간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강사료가요 획일조 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량을 맞추는 것과 단가를 맞추는 건 나눠져요. 강의를 내가 강사료 받을 수 있는 총량이 적으면 단가를 내세우시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양이 많아. 그러면 그 일정한 양만 주장하면 돼요. 시간당 강사료 개념보다는. 그리고 교육사업체하고는 합의된 금액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직접 고객으로부터 수주한 금액보다는 쌀 거예요. 왜 더 많이 띱니까? 그리고 나중에 비율 보면은 놀라운 비율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한 기준에 부합된다면 교육사업체가 얼마 갖든 그거는 양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급 부분이 또 문제가 돼요. 다행히도 저는 지금까지 강사료나 컨설팅을 했을 때 지급에 대한 사고가 터진 적은 없어요. 그래서 고객사마다 강사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 당월 말일 또는 뭐 2월 15일이나 2월 말일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가급적 그 기준을 수용하고요. 단 그 기준날에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는 하셔야 돼요. 알람을 주거나 뭐 일자가 늦어지면은 재촉하거나. 중요한 거는 고객사가 정한 지급 일자를 알고 그 일자가 준수되도록 관리 좀 하시라. 그 다음에 강사료 책정에서 정말 조심하실 부분이 교육사업체로부터 소개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을이 아니라 병인 거죠. 교육사업자가 그 수주를 저한테 하청 준 거죠. 그러니까 병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직접 고객하고 거래를 해. 그럼 중간에 을이 당혹스럽겠죠. 이런 경우가 최악입니다. 그 경우는 좀 피하시라. 그래서 교육사업체로부터 받은 수주받았던 아이템은 교육사업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그 고객사한테는. 그리고 다른 아이템인 경우는 교육사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게 지금 나름대로 불문율이 있어요.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사업체 입장이 된다면 좀 이해는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이런 과목도 강의 가능해요? 문의 오면 예, 가능합니다. 대신 교육업체, 이 업체를 통해서 제가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큰 돈은 못 벌지만 그런 신의 성실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강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채널이 있어요. 출강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블로그를 통해서 직접 오더를 받거나 또는 교육사업체가 제 블로그를 통해서 강의를 의뢰하거나, 그래서 제 매출은 블로그를 통해서 한 전체 매출이 과반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유료 공개 교육은 동일한 교육 패키지는 한 군데 업체에서만 거래해요. 현재까지는 유료 공개 교육, 집합교육은 HR 에듀센터에서만 이루어집니다. 4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HR 에듀센터에서 홍보 마케팅을 하고요. 저는 출강만 하면 돼요. 다만 이제 제 목은 전체 매출액에 나름대로 그 판매 방식이 있어요. 그 정해서 그거대로 따라갑니다. 꾸준하게 좀 하고 있고요. 유료 공개 교육 중에 동영상 강좌. 지금 여러분 시청하시고 있는 이 영상에 지금 여러분이 잉클 했을 거예요. 잉클. 최근에 이제 거래하는 거고요. 기존에는 이와 같은 업체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그런 동영상 강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해온 데는 여기고요. 2016년부터 계속 판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 사실 이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 비대면 교육의 판매 채널은 크몽, 타링에다 올려놨는데요. 실제 매출은 크몽에서 발생은 됩니다. 크몽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게 앞으로 지식 컨텐츠의 판매 채널 중에는 괜찮아요. VOD, 그 다음에 컨텐츠, 책은 아닌데 내 지식을 글로 만들어서 PDF 등 글로 만들어서 판매 가능하고요. 또는 이런 출강 그런 기회도 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물론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사업자가 돼서 지금 시청하시고 있는 이 채널에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그만한 능력이 된다면 저처럼 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컨텐츠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 교육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공개 교육을 기획, 운영, 홍보 이걸 한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교육 사업체를 활용을 해서 내가 공개 교육을 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교육 사업체와 협의된 공개 교육 일정은 준수해야 된다. 근데 교육 사업체 입장에서는 기회 손실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인원수가 모집이 안 되면 매출하는 것이 매출 발생이 실질적인 수익 관점에서는 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폐강합니다. 대개 일주일 전에는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강사 입장에서, 지식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공개 교육은 금전적인 이득도 있지만 홍보 마케팅 측면도 사실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록 폐강은 될지언정 폐강되기 전까지 잠재 고객한테 홍보는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측면을 감안을 했을 때 공개 교육을 주로 주로 월요일, 이틀짜리는 월화, 이렇게 월화에 거쳐서 합니다. 왜? 대개 월요일에는요, 출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객사에 가서 강의하는 그 요일로 치면은 월요일이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날이죠. 그래서 그런 날에 아예 공개 교육 일정을 잡아요. 그래서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홍보 마케팅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또 있어요. 실제 올해도 생긴 건데 강의가 화요일에 들어오네? 이런 경우. 그럼 당연히 이틀째 패키지 강의 나가는 비용이 더 많거든요, 매출이. 그러니까 공개교육 일정과 패키지 강의 일정이 겹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교육사업체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이러이러해서 지금 일정 조절을 요청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수용해 줍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경우는 가급적 일정을 준수해 줘야 되고요. 이런 신뢰가 쌓이면 내가 아쉬울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똑같은 컨텐츠를 복수의 교육 사업자에 가서 하는 것은 자제하시라. 지금 이 컨텐츠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일한 컨텐츠로 해서 똑같이 하는 거는 사실 여기서만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죠. 만약 다른 곳에서 하려고 그러면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원칙을
갖고 계셔야 된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강의를 판매하는 채널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강의 이외의 거, 아까 말씀드렸죠. 크몽이라는 곳은 지식 컨텐츠를 상품화 시켰을 때, 그러니까 워드든 파워포인트든 또는 뭐 PDF 파일이든 이렇게 전자 문서화돼서 그 자체로 판매할 수가 있어요. 책하고는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크몽이 한 4개의 그런 컨텐츠가 올라가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그래도 매출 발생은 돼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HRD 실무자들이 아쉬워하는 게 있거든, 주제가. 그 주제를 글로 쓴 게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판매됩니다. 그리고 출강에 대한 그 자체를 상품화 시켜가지고 올려놓으면 또 운이 좋으면 강의도 되고요. 근데 크몽에서는 단기, 짧은 시간에 저렴한 가격, 그런 식의 강의는 많이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상담식 같은 그런 강의들. 근데 종이책 출간, 그다음에 전자책 출간. 그러니까 전자책하고 종이책을 한 출판사에 뭐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자책만 출판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종이책 출판사하고 전자책 출판사가 좀 다른 곳입니다. 어쨌거나 출간도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전자책도 상품 가격이 요즘은 10,000원대가 이상으로도 잘 팔려요. 저한테는 1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있는데 팔립니다. 종이책은 22,000원짜리였는데요. 가격이 좀 세니까 확실히 덜 팔리더라고요. 팔리긴 팔렸습니다. 지금 보신 이거는 전자책으로 이제 출간한 거고요. 광고 수익. 여러분이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은 블로그를 통해서 광고가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제 의사 상관없이 네이버에서 제 블로그의 상태에 따라서, 품질에 따라서 광고가 붙어요. 그 광고가 실제 광고로서 효과가 발생이 되면 광고 수입이 생깁니다. 그 네이버에는 애드 포스트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한 달 보면은 제로일 수도 있고 몇만이 생길 수도 있고요. 1년으로 치면은 그래도 몇십만 원 정도 수익이 가능합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라면은 이것도 큰 금액이 될 수는 있어요. 다만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 갖고 광고 수익을 얻으려면 컨텐츠, 블로그의 그 컨텐츠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아이덴티티가.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컨텐츠 관리하다 보니 광고도 일부 붙더라. 그 광고 수익이 있더라.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유튜브, TV. 일단 1000명 이상의 500시간 이상인가가 시청이 돼야 광고가 붙고 광고에 따른 수익이 발생이 된답니다. 저는 아직까지 1000명은 안 되고요. 광고 수익은 아직 없습니다. 어쨌거나 제 입장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눈에 익히지만 완 컨텐츠 갖고 다양한 채널 활용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 뭐 당연하죠. 꾸준하게 좋은 컨텐츠 생성한다. 저 경우도 지금 이제 2010년 2월부터 지금까지, 오늘이 2022년입니다. 22년 2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3년 차, 만으로 12년, 1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컨텐츠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책을 낸 게 HRD 실무에 관련되는 책, 강사 양성에 대한 책, 그 다음에 지식 컨텐츠 사업자한테 도움되는 책. 얼추 제가 갖고 있는 컨텐츠의 70% 나온 것 같아요. 이제 한두 권 정도로 이제 더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만들어진다면 사실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게 쉽진 않아요. 꾸준하게 트렌드도 읽어야 되고 계속 노력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개 주제면 10년은 그래도 버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하려면 3개 주제 갖고는 안 되는 것 같더라. 저만 보더라도. 그런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소한 매일같이 꾸준하게 그 컨텐츠에 대한 걸 생성을 해보시면 크게는 주제 한 3개 정도가 10년 정도면은 뭐 책으로도 나올 수 있는 입장이 되더라. 그 다음에 쉽진 않지만요. 신규 고객, 그러니까 나의 팬, 블로그의 회원이든 카페의 그 멤버든 또는 뭐 페이스북의 친구든 뭐 팔로워든 하여간 꾸준하게 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많다고 해서 많은 사람, 그 모든 회원을 등가로 같은 입장에서 이 관리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활동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그 고객층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간 변화는 생기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변화 부분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할 거냐, 아니면 그 변화를 감안해서 변화에 맞는 그 고객들을 찾아서 확대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마케팅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 고객을 활성화하는 거죠. 저도 좀 고민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웃하고 서로 이웃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웃은 될 수 있는데 누구나 서로 이웃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웃이라는 것은 저는 프리미엄급으로 해서 비워놨어요. 아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프리미엄급 고객으로 해서 어떤 그 타겟 마케팅을 하려고 좀 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을 계속 유지하려면 뭔가 프리미엄급이 좀 필요해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혼자 1인이기 때문에 도움 받아야 돼요. 협업을 해야 돼요. 누구와? 교육사업체하고. 그래서 한 분 맺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 흔한 얘기 교육사업체 등에 칼 꽂거나 장난치지 않는다면 좋은 이미지를 계속 유지합니다. 저도 10년 넘게 지금 거래한 데도 있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홍보하셔야 됩니다. 이 홍보는 말씀드렸잖아요. 블로그에 글 써서 글을 카페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공유시키고, 동영상만 또 공유시키고,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는, 잠재고객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 가서 또 내 글도 올리고, 이런 노력을 좀 꾸준하게 하시라. 자, 지금까지 모듈 3, 퇴직 후 전문 분야 강사로서 매출 만들기를 다뤘습니다. 다음은요, 마지막 모듈입니다. 퇴직 후 전문 분야 강사로서 1년 365일 보내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